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69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날이 좀 많이 풀렸는데 요즘에 뭐 미세먼지 네. 뭐 막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또 미세먼지 막 돈 쓴다고 뭐 무료 시내버스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근데 효과가 좀 보이는지 좀 수치로 좀 입증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수치는 네. 뭐 좀 미미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네. 이 공공기관이니까 뭐 그럴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뭐 이렇게 정책을 피고 그러면은 어쨌든 미세먼지라는 게 사실은 누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네. 공기 호흡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발암물질이라 그러는데 좀 우리가 아주 시민의식을 가지고 좀 이렇게 따라 한 번쯤은 네. 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전 늘 대중교통 타고 다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날이 풀리긴 했는데 그 미세먼지 때문에 네, 사실 네. 그 돌아다니기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꿋꿋이 그냥 뭐 산업용 마스크 쓰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냥 뭐 대충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네. 뭐 밤에는 뭐 뚜벅이처럼 걸으면서 다니고 막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현충사를 다녀왔거든요. 네네. 뭐 집에 있는 분하고 둘이 갔다 왔는데 네. 날씨가 갑자기 풀려갖고 좀 기분이 좋았어요. 그 금요일까지는 막 영하 13도 14도 하다가 그랬죠. 예. 갑자기 오후부터 좀 풀어져갖고 예. 토요일 되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왔고 그래서 이제 현충사 갔다 온 얘기는 다음 주에 하는데 예. 현충사 가보셨나요? 저는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도 아마. 마찬가지죠. 이번에 처음 가니까 예. 옛날엔 내가 갔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네. 우리가 이제 너무 유명한 분, 예. 이순신 장군, 현충사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모신 아니에요. 사당인지도.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는 분이 있는데 예. 어쨌든 그렇게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현충사 내가 언제 갔다 왔지?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기억이 네. 잘 안 나는 것 예, 같더라고요. 예. 그런 유적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되게 부럽네요. 전 항상 집에 갇혀 있는데 답사도 가시고. 예. 그렇죠. 뭐 취미 겸 업무 겸 그래서 뭐 좋을 건 없는데 그래도 이제 바람을 예. 쐬고 답사하고 예. 그다음에 뭐 그 지방에 맛있는 것도 같이 부부간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먹고 하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뭐 드셨어요? 그 어죽이라 그래갖고 먹고 뭐 어죽이요. 그랬는데 그 네. 어죽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일종의 그렇게 해갖고 뭐 그 추어탕식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 어죽인데 뭐 그렇게 뭐 대충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도 좀 다니고 싶은데 좀 데리고 다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이가 어리니까 네. 그렇잖아요. 좀 쉽지 않지만 애가 좀 몇 살이에요? 올해 나이 7살하고 이제 20개월. 그러니까 예. 어리니까 뭐 쉽지 않고 저는 이제 아이들이 뭐 다 대학생 이상이니까 그래도 네. 뭐 마음대로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주제는 그러면 어떤 현충사는 이제 다음 주에 예. 한번 이제 예. 기사도 좀 써야 되니까 기사 네. 쓰는 김에 이제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이번 주는 1500년 전에 신라 사회 한번 좀 가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500년 전 신라 사회 어떤 사회상을 그 당시에 그 진흥왕 아주 유명한 분이죠. 네네. 그 신라의 진흥왕 포고문 이 내가 뭐뭐 하노라라는 포고문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진흥왕 포고문이면은 이게 무슨 문서로 돼 있는 거예요? 그 문서라는 게 종이나 뭐 비단이나 이런 거로 예.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고 이제 돌에 새겨진 글씨로 이제 포고문을 만든 거죠. 이게 어디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그 1978년 1월 6일이니까 사실 뭐 꼭 40년이 됐네요, 벌써. 네. 그래서 당시에 그 단국대 사학과 조사단이 이제 그 새해 벽두부터 충북 단양을 찾아갔는데 네. 하여튼 뭐 새해 되자마자 부지런히 발품을 판 거죠. 뭐 그때 단양에 발굴이 있었어요? 뭐 발굴이 있었던 건 아니고 당시에 그 충북 지역에 온달 유적이 뭐 있지 않을까. 그 온달이 뭐 고구려잖아요. 그리고 예. 충북 자체가 그 고구려 신라 백제 사실 각축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중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삼국시대 관련 유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나 해갖고 학술조사 겸 왔는데 단양군청을 가보니까 그랬다는 거죠. 헛걸음하지 마라. 그동안에 뭐 안 와봤겠냐. 여러 대학, 여러 학자들이 다녀갔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제 했다는 거죠. 추운데 고생할 필요 있겠냐 뭐 이런 거. 그렇죠. 뭐 그러지 마시고 와서 예. 쉬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조사단이 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양의 읍내 뒷산이죠. 저도 예. 한번 가봤었는데 그 성제산이라는데 예. 거기가 이제 해발이 323m인데 거기서 쭉 보면 쭉 경치가 좋더라고요. 그걸 이제 그 산만 있는 게 아니라 상을 토대로 해갖고
적성 산성이라는 그 표현을 썼죠. 산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부지런한 새가 먹이도 많이 먹는다고 이렇게 새 벽두부터 다닌 보람이 있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잠깐 이야기는 네. 했지만 사실 고고학도라는 사람들도 발굴운이라는 게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이 발굴하는 꿈도 꾸고 그렇죠. 공간을 뭐 찾는 예, 꿈도 꾸고 그랬다고. 예. 그 우리 고고학계 태두 김원영 선생도 뭐 자기는 발굴운이 없나 봐 해갖고 결국 이제 그 뭐죠 그 백제 문영왕릉 때문에 한을 풀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막 그렇거든요. 네. 그 어쨌든 그러나 이 전제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한테 그런 또 행운도 누릴 확률이 좀 많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조사단이 아침부터 조사에 나서가지고 오후 2시쯤에 그 눈이 하얗게 쌓인 뒤덮은 그러니까 하얗게 뒤덮은 산에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 산에서 뭔가 조짐이 있었나 봐요. 그곳을 찾아갈 생각을 했다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산이 그 자체가 이제 산성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 삼국시대에 산성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옛날부터 기와편이라든가 토기편이 흩어져 있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신라토기였고 그래서 당시에 그 조사단을 이끌었던 그 정영호 교수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네네. 그분이 학생들한테 약속을 한 거는 야 글자에 있는 기와장 뭐 수습을 뭐 이렇게 찾으면 내가 맥주 한 병씩 주마 뭐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근데 글자 있는 기와장이라면 명문기와 얘기할 네. 텐데 이게 맥주 한 병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그냥 한번 학생들이니까 아, 뭐 네네. 이렇게 한 거겠죠. 근데 어쨌든 상이 약해서인지 몰라도 기와장은커녕 뭐 별다른 유물 뭐 이런 것도 찾지 못해서 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밤에 눈이 눈이 녹아가지고 징탕이 되고 막 그래서 신발이 막 푹푹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악전고투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장준식이라는 학생이 신발에 묻은 흙을 털려고 두리번거려 보니까 마침 그 직경이 한 뼘쯤 되는 돌뿌리 흙이 좀 묻었다는데 그게 네네. 이제 그 노출이 싹 돼 있었다는 거죠. 아이고 아주 안성맞춤인 상황인데요. 그렇죠. 뭐 이게 흙 닦이는 이제 안성맞춤인 거죠. 예, 그래서 예, 장준식이라는 학생이 신발 흙을 털려고 고개를 숙이고 예. 이게 딱 신발을 올려놓으려고 그랬더니 약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보였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돌부리 이렇게 보니까 뭔가 글자 같은 게 보였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숨이 좀 멎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딱 이렇게 흙을 좀 털어보니까 맨 먼저 눈에 띈 글자가 있었는데 뭐 큰 대자 같은 그런 글씨가 있었고 그리고 막 네. 뭐 흙을 닦아 보니까 아자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간자 뭐 이런 그 글자들이 보였다는 거죠. 글씨가 나왔으니 정말 대박이네요. 우리가 늘 얘기지만 명문이라는 거는 예. 그 시대의 상을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예. 월척을 낚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뭐 찾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생들이 총 동원된 거죠. 여기저기서 막 흩어져 있는 학생들이 다 온 거죠. 네. 겨울철이고 눈보라가 내리고 날씨가 춥고 막 그랬던 상황이었는데도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 뭐 야전삽으로 막 그 뭐 얼어있던 지표가 한 5cm 정도 된다고 막 그랬는데 맨손으로 막 긁어내는 상황 예. 뭐 이랬다는 건데 30cm 정도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는 그런 돌뿌리가 완전히 이제 노출된 상황이다라는 거고 한 글자씩 이제 확인을 시킨 거죠. 닦아내갖고 그러면서 이제 환호성이 막 터지기 시작한 거죠. 계속. 이게 우리가 금성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이게 금성문이라는 거죠. 그 돌이나 뭐 어디 이 그릇이나 이런 데 막 이렇게 글씨 써 있는 거 이런 걸 금성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날은 저물어 오고 그래서 일단 그 비석을 가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또 싹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소나무 가지 잡초로 비석을 가려놓고 화산을 했고 그 다음 날 비석을 깨끗이 닦고 비신을 이렇게 비스듬히 세워서 촬영도 하고 탁본을 일단 해야 되잖아요. 네. 무슨 글씨가 있는지. 그래서 다 마무리 지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네. 근데 왜 그때까지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이제 그 학생 장준식 학생과 마찬가지로 많은 등산객이 이제 그 돌뿌리죠. 그 네. 신발을 뭐 올려놓고 그걸 털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네. 눈치를 못 챈 거죠. 그러니까 이 등산객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이 엄청난 유물이 있다는 거를 모르고 그냥 발로 막 훼손을 시킨 거죠. 발로 이렇게 막 했으니까 네. 글자가 깎여나가고 뭐 돌도 이렇게 파손이 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글자가 그래서 상당히 마모가 됐죠. 아이고 안타깝네요. 근데 네. 또 한편 그나마 발견했다는 게 또 다행스럽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비석의 상단부가 좀 파손돼 있는 상태였다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 측면은 거의 완형에 가까워서 전체 글자가 한 440자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도 한
288자 정도는 우리가 판독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정말 오래 방치된 것 치고는 많이 남은 편이네요. 그렇죠. 이게 밑에 이렇게 땅 속에 이렇게 묻혀 있었던 그런 게 덕분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비석 발견이 정말로 그 당시에 정말 큰 사건이었죠. 근데 말씀을 맨날 해주시는데 금성문은 당대의 기록이잖아요. 네. 가장 생생한 1차 사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발견된 비석을 단양이니까 그다음에 네. 신랍이다 해갖고 이제 또 적성 거기가 적성이라 그랬거든요. 옛날에 단양 적성비라고 해서 학계가 엄청나게 흥분을 했죠. 그 막 지금 말했다시피 그 당시의 문화 사회상을 정말로 생생한 필치로 우리가 읽을 수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뭐 늘 그 얘기지만 이게 사실은 삼국사기나 역사서 같은 경우는 후대 기록인데 네. 그 금성문이 나오면 삼국사기가 진짜냐 아니냐를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국사기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보충할 수가 있는 거고 오류가 있으면 바로잡을 수가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금성문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늘 이 시간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시험에 나오면 이제 틀리면 안 되는 거죠. 너무 많은 얘기라고. 네. 그 적성비 발굴 소식이 나오니까 정말로 당대에 정말로 내로라는 학자들 네. 이 총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지금으로 따지면 뭐 식민사계 이런 분들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했지만 그 당시엔 또 그 분이 또 되게 그 유명한 학자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인데 2월 네. 25일 날 김원용, 김석하, 남풍현, 이기백, 임창순, 변태섭, 황수영, 이희승, 이병도, 네. 진홍섭, 최순우, 권오순, 최영희, 김정기, 김동우 뭐 이런 그 정말 쟁쟁한 분들이 총출동을 해서 긴급적으로 학술 자담회를 연 거죠. 엄청 흥미로운 자리였던 것 같은데 네. 이 따끈따끈한 문장을 해석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 당시에 그 기록을 보면 정말로 생생한 토론이 벌어지는데 네. 근데 굉장히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속학자인 당시에 네. 그 임창순 이라는 분이 이 비문이 정말로 난해한 문장이다. 이게 무슨 이두식도 아니고 향찰무식이라고 하는데 네. 향찰로 이렇게 우리말을 갖다가 한자로 이렇게 빌려서 쓴 그런 것도 아니고 순수 한문식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정말 해독하는데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토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해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정말로 아주 담백하게 해석한 건 뭐냐면 몇 년 몇 월 중에 이건 이제 없어진 글자예요. 네. 왕께서 진흥왕이죠. 대중 등의 교사를 내리시니 탁부의 이사부지 이간지와 서부질지 대하간지 무슨 부지 대하간지 비차부지 아간지와 서탁배 무력지 아간지 이런 등의 교사를 받들어 관할을 했다. 적성 사람 야이차가 잘 보좌해서 힘써 일했으므로 뒤에 그의 처인 누구누구의 과오를 용어해 주었으며 소자 도지와 소녀 오래해와 누구누구에게 적성 전사법을 만들게 하고 이후 국중에서 야이차처럼 잘 보좌하고 힘써 일할지인데 우대하리라 했다라는 게 이제 당시 김석하 교수의 비문해독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걸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직역이니까 그런 건데요. 이걸 네. 이제 의역을 하면 의역을 하면 이런 뜻이죠. 네. 진흥왕이 네. 이사부라는 분, 비차부라는 분, 무력이라는 분 등 10명의 고관한테 하교를 했다. 명령을 내려고. 네. 그래서 신라의 척경, 그러니까 이 척경이라는 게 이 국경을 이렇게 넓힌 분이죠. 척경을 돕고 충성을 바친 적성 사람 야이차의 공을 표창을 했고 네. 후에도 야이차처럼 충성을 바치면 포상을 내리겠다라는 그런 포고문이라는 얘기죠. 신라의 척경을 도운 적성 사람 야이차의 공을 표창한 비석이다. 예. 근데 척경이라면 영토를 넓혔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예. 우리 진흥왕이 또 해온 게 순수비잖아요. 예. 그 순수비의 정신을 여기 표현한 게 또 나왔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정구복 교수라는 분이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라 영토를 넓히는데 목숨을 바친 적성 사람 야이차라는 사람, 그다음에 그 형제들의 처 3명하고 네. 그다음에 소자 소녀들한테 포상을 내리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요약을 했죠. 그 좀 잘 정리하면 어떻게 다시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예. 신라 진흥왕이 제위가 540년부터 576년이죠. 네. 36년간 이제 신라를 지배한 분이죠. 그 진흥왕이 중령을 넘어서 고구려 땅이던 적성 지역, 그러니까 단양이죠. 예. 단양을 점령하고 나서 충청 문화권에 진입을 한 거죠, 신라가.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그 진입을 한 그 백성들, 그러니까 민심을 위무하는 차원에서 신라의 국경을 넓힌 데를 걸 돕고 충성을
바치는 사람한테 야이차라는 사람들이죠. 네. 그 사람한테 포상을 내리겠다 앞으로도 그런 국가 정책의 포고문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비문을 보면 이사부하고 비차부, 무력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이사부라는 분은 알죠. 네, 들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뭐 우상국을 정벌한 그 유명한 뭐 이사부 장군이죠. 뭐 예. 신라 장군 뭐 이사부 어쩌고 하고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무력은 누군지 아시나요? 무력은 모르겠어요. 무력은 그 김신 장군의 할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력은 그렇고 그다음에 네. 한 분이 또 나오는데 비차부라는 인물도 등장을 하죠. 근데 이분들에 관련된 내용이 삼국사기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그 적성비가 만들어진 시기를 알아보면 어떨까 싶은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진흥왕은 540년부터 576년 제위라고 네.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사이 중에 언제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진흥왕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진흥왕 그때인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네. 그 진흥왕 때인데 과연 어떤 연대인가 정확한 연대를 우리가 추론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 네. 얘기를 해보자는 건데 이게 그 단양이 신라의 수중에 넘어간 때가 진흥왕 12년 551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551년 전후가 아니냐라고 이제 그때가 틀림없다라는 게 학계의 중론이 이런 거죠. 이게 문헌 증거가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 삼국사기 열전 거칠부전을 보면 예. 그 거칠부라는 사람이 열전을 쓴 거죠. 거기 보면 진흥왕 12년 551년에 거칠부와 대야간 그 비차부와 이런 분들 8장군한테 명해서 백제와 함께 백제와 연맹을 해갖고 고구려를 침범을 하고 네. 중령의 바깥쪽의 10군을 빼앗았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거칠부도 있지만 대하찬, 비차부 장군도 보이는데 예. 비차부는 그 적성비에 나온 바로 그분 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하간, 대하찬 이게 같은 이름인데요. 네. 거기에 이제 비차부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변태섭 교수라는 분은 그런데 이게 아마 551년부터 보다는 조금 더 앞서서 적성비가 세워졌을 것이다라고 이제 봤어요. 그 근거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비문에 등장하는 그 비차부가 아간으로 나오거든요. 예. 아간 비차부가 있는데 그게 그 비차부를 설명하는 삼국사기 거칠부전을 보면 네. 이게 551년에 고구려를 침공할 때는 비차부가 아까 얘기했지만 대하찬, 대하간이라는 관직으로 나오잖아요. 대하간이라는 네. 관직. 근데 원래 그 비석에는 아간으로 나오거든요. 아간은 17관등 중에서 6관등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대하간은 5관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석은 6관등으로 나오고 그 551년 고구려를 칠 때는 5관등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비석을 할 때는 6관등이었으니까 551년보다는 좀 그 앞서서 만들어진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5관등인 대하간으로 승진하지 않고 6관등인 아간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적성비가. 예. 예. 적성비가 551년보다는 앞서서 만들어졌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름 예.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런데 삼국사지 거칠부전을 보면 중령 이북의 고구려 땅을 정벌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거칠부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거칠부가 네. 이 열전에 보면 뭐 거칠부와 뭐 비차부가 해서 뭐 했다 그랬는데 적성비에는 거칠부라는 뭐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분이잖아요, 거칠부가. 사실 그 이 역사서죠. 그 국사를 편찬한 분이잖아요, 진흥왕 때. 근데 왜 적성비에는 거칠부란 이름이 없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사부, 무력, 비차부는 보이는데 네네. 적성비에 거론된 10명의 공신 중에는 거칠부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네. 학자들이 이거 적성비 해석하면서 고민에 빠진 거죠. 왜 이 거칠부가 가장 앞선 되게 제일 공이 큰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삼국사기에는 네. 결정적인 공을 세운 분인데 왜 거칠부 이름은 없을까라고 고민에 빠진 거죠.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글씨가 안 보인 거 아니에요? 뭐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적성비를 보면 세 번째 줄 맨 윗부분을 보면 뭐 동그라미 부지 예. 대하간지라고 하는 무슨 부라는 분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게 과연 거칠부가 아닐까라는 추론이 있는 거죠. 누구누구 부지 할 때 그 누구누구 부 할 때 거칠부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칠부지 대하간지 뭐 이렇게 그 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신라 사람 이름이나 관직 뒤에는 그 지혜지 할 때 그 지자하고 지탱할 때 지자 그런 지자가 붙는데 그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그 지하고 지자가 이렇게 두 개, 지혜 지자하고 예. 그 지탱할 때 지자가 붙는 게 경칭이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름 뒤에 붙는 지는 지혜 지자는 우주정으로 치면 누구누구 시 정도 되지 않을까. 네네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예. 그 이 지탱할 때 그 관직에 붙는 거는 아마 누구누구 님 뭐 이렇게 붙는 게 아닌가. 님? 님. 뭐 부장님 님요. 뭐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 맞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빠진 부분이 거칠부와 그 관직인 대하관지. 그러니까 17관등 중 5등인 대하관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 탁본을 보면 이제 실물 이제 훑어본 학자들이 아 맞아요. 그 거칠부가 거기 원래 있었는데 그 지워진 이름이에요.라고 이제 우리가 뭐 사실상 공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아직 의문이 남는 게요. 네. 비문에서는 왜 거칠부가 이사부보다 훨씬 뒤에 나온 거죠? 중령전투에서 1등 공신이 거칠부잖아요. 아마 나이 차이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사부라는 분은 내무랑의 4세손이거든요. 예. 근데 거칠부는 내무랑의 5세손이니까 거칠부가 한참 쫄다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나이 차이가 많았으니까 아무래도 예. 이사부와 거칠부 사이 이름들이 이제 거칠부보다 상관인 사람들의 이름이 많은 거를 보면 거칠부가 공은 세웠지만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아마 뭐 이렇게 뒤에 쓰지 않았나. 뭐 이렇게 거칠부 생각해요. 나이가 가장 어렸다는 거예요. 지금 따지면 장유유서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비문 세 번째 줄 맨 위에서 이게 결락된 이름이 대하관 거칠부라면 이 내용을 토대로 적성배 연대를 좀 더 좁힐 수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거칠부 문제의 거칠부가 예. 대하관이 아까 오관등이라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대하관에서 파진간, 파진찬 그러니까 4관등으로 승진한 것이 진흥왕 6년 545년이거든요. 네. 그때 이때가 이제 그 이찬 이사부의 건의에 따라서 국사를 편찬한 바로 그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적성비는 거칠부가 대하관, 오관 등에서 파진간, 사관 등으로 승진한 진흥왕 6년 이전, 예. 그러니까 545년 이전에 건립됐다는 말이죠. 뭐 그렇게 좁혀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비문에 또 재밌는 글자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비문에 뭐 소자, 소녀 뭐 이런 내용이죠. 네네. 그러니까 뭐 소자이어입니다. 소녀는 뭐 그런 그 뭐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이기백 교수라는 분은 일본의 그 쇼쇼인이라고 정창원인데 거기 소장된 신라 장적을 보면 거기에 이제 소자, 소녀가 나와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연령별로 인구를 나눌 때 가장 어린 자녀들을 여자나 남자애들 어린아이들을 이제 분류한 용어거든요. 비문에는 토지제도 이름도 언급돼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전사법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일종의 예. 그 토지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뭔 그 무슨 제도인지. 그래서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마 전사에 토지를 지급해서 경작을 하게 하고 그로부터 이제 예를 들면 세금을 수취하는 그런 제도와 관련된 법이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소자와 소녀라는 용어는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그 연령별로 인구를 나누면서 이제 뭐 분류한 거니까. 예. 그래서 성별, 연령별로 인구를 분류했다는 그런 표시가 되는 거고 전사법이라는 건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토지제도를 확립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신라의 관등제도와 관련된 글자도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성비 맨 마지막에 나오는 글자가 대오라는 글자가 있고 아척이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네. 대오는 신라의 17관등 중에서 15관등이고 아척이라는 그 관직은 신라의 외직, 그러니까 경직이 아니고 서울의 중앙직이 아니라 지금 네. 따지면 지방직이죠. 네. 지방직 가운데 최하 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라의 17관등 제도라는 게 최소한 비문이 세워졌을 무렵 그 아까 얘기했던 551년 이전이었잖아요. 네. 그 이전에는 이미 확립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석이 정말 어렵네요. 이게 네. 금속문 발견됐다고 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 해석의 시작이. 이게 네. 이 뭐가 나오면 더 헷갈리게 만드는 뭐 그런 거죠. 네. 그동안에 이제 정설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 명문 나오고 금성문이 나오면 확 뒤집어지잖아요. 네. 예를 들자면 미륵사지 서탑에서 나온 사리함 보니까 그 백제자평이 사택적덕의 딸이 백제왕후인데 네. 그분이 미륵사를 창건했다는 명문이 딱 나와갖고 뒤집어졌잖아요. 이것이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었던 거잖아요. 그게 왜 그렇죠? 이게 이제 이전까지는 네. 서동왕자와 선화공주의 창건설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뭐 사랑을 하고 그래갖고 결국 뭐 미륵사는 선화공주가 이제 뭐 해서 지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하루 아침에 그게 정설이었는데 하루 아침에 흔들렸잖아요. 그 세운 사람이 백제좌평, 백제인이다. 사택적덕의 따님이다라고 했으니까 정말로 엄청난 혼란이 네. 오고 정설이 그냥 완전히 흔들리게 된 그런 상황이 됐었던 거죠.
평소에 이게 틀림없는 정설이라고 주장했다가 또 명문이 나오면 큰 코 다치는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예. 자기 학설이 더 최고라 그러고 절대 뭐 그렇게 예.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놔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적성비에서 명문이 딱 해독이 되니까 가장 충격을 받은 이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 신라의 관등 제도는 예. 진평왕 때, 그러니까 제위가 579년이거든요. 네. 그리고 632년, 그러니까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관등 제도가 성립됐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일본 학자 미ike 게니치라는 사람인데 예. 이게 이제 그 동안에는 너무나 학설이 정연해 갖고 누구도 그 타치를 못했던 그런 정설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문이 나오니까 완전히 한 번에 허물어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17관등에 예. 맨 마지막에 15관등이 나오고 예. 외직의 가장 그 쫄다구 관직인 뭐 그 관직이 외직에 나오고 뭐 이랬으니까는 허물어진 거죠. 그러니까 역시 학자는 큰 소리 치면 안 된다는 거를 여기서 네. 볼 수 있는데 겸손하게 좀 여지를 남겨야 되잖아요. 원래 고대사라는 게 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이게 큰 소리 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성문 같은 경우가 이 부족한 사료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뭐 문헌 자료 가지고 또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자꾸 뭐 자기가 쾌도난마식으로 딱 잘라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그 능력 있는 학자라 그래도 정말로 적성비처럼 네. 무명고지에서 나온 하나의 비석 때문에 평생의 연구 업적을 깡그리 이룰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좋은 말씀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사료 가지고 학자가 아무리 버무리고 뭐 이게 내 최고의 학문이다라고 해봐야 한계가 있는 거고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고대사 연구자의 운명이자 뭐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금속문이 발견되고 이제 제대로 해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 비문 둘러싼 조작 논란이 지금도 뭐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얘기했지만 또 미륵사 소탐 얘기도 했는데 네. 그 이제 이게 완전히 정설이 뒤집어지니까 그래서 요즘은 어떤 설이 나오냐면 네네. 이게 미륵사가 서탑이 있고 중앙탑이 있고 동탑이 있습니다. 네. 삼금당 그러니까 하나 안에 금당이 있고 탑이 있고 또 하나가 탑이 있고 금당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세 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은 이 서탑에서 아까 그 네. 백제왕후인 사택적덕의 딸이 조성했다라는 그런 사리가 나왔다면 네. 그러면 선화공주는 중탑이나 중앙탑이나 중앙탑을 만든 거 아니야? 라는 그런 학설이 또 새롭게 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명문이 발견됐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또 다른 새로운 네. 논쟁의 시발점이 또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또 논쟁은 또 이만큼 중요하고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논쟁이라는 거는 늘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 자기 주장만 옳다 그러면 안 되고 그렇죠. 뭐 역사 왜곡의 길로 빠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이 논쟁을 해야 되고 자기 학설을 펴나가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이번 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